안녕하세요. 종자독서 48번째 박완서의 자전적 소설인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입니다. 날씨도 너무 덥고요. 독서의 휴식으로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재밌게 읽으셨죠? 한번 읽기 시작하면 그 다음 내용이 궁금해서 도저히 덮을 수 없는 책이었습니다. 묘사가 얼마나 뛰어나는지 저는 글을 읽으면서 그림을 보는 듯 했는데요. 구독자님들은 어떠셨어요? 이런 글을 천의무봉이라고 하죠. 어디 한 군데 기운 흔적이 없는 완벽한 글이죠. 박완서 작가는 우리나라 현대문학의 우뚝 선 산맥 같은 어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소설가로서 시대를 잘 타고났다고. 왜냐하면 해방 전, 해방 후 6.25 등 굵직한 현대사를 몸소 겪은 분이라 글의 소재가 다 거기서 나오지 않느냐. 하지만 박완서 작가 특유의 필체가 아니었으면 그 시대를 살지 않은 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시대를 이렇게 생생하게 알 수 있을까요? 머리말에도 알 수 있듯이 저자는 이 책이 젊은이들에게도 많이 읽혀서 나의 생생한 기억의 공간을 받아줄 다음 세대가 있다는 건 작가로서 누리는 특권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역사는 단편적이고 또한 서술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쓰여지지만 몸소 겪은 자전적인 소설은 그 시대의 일상을 들여다볼 수 있고 좌파가 오르니 우파가 오르니 이런 잣대의 시선을 벗어나서 삶으로서 날것의 그 시대를 볼 수 있었다는 게 저는 정말 황홀했습니다. 이런 소설은 우리 MZ 세대들도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방 전후나 6.25를 역사나 소설로 공부한 후세대인 우리들은 이렇게 훌륭한 작가가 있어서 책을 읽는 동안이나마 그 시대 속으로 들어가 함께 공감할 수 있어서 작가에게 저절로 절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소설이니만큼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개성시내에서 남서쪽으로 20리이 떨어진 개성시 개풍군 청교면 묵송리의 박적골이라는 데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박완서가 1931년생이었으니까 시대적인 배경은 1930년대입니다. 마을에는 20여호가 정답게 살아가는 전형적인 시골인데요. 소작농도 지주도 따로 없이 비교적 배골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버지, 오빠, 완서 그리고 결혼한 숙부 두 가족 이렇게 대가족으로 살았는데 할아버지는 늘 우리 가문은 양반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그 외 사람들은 쌍끝들이라고 프레이드가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박완서가 3살 되던 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떻게 된 일인지 숙부 두 사람에게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서 박완서와 오빠는 어른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귀하게 자랐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동풍으로 쓰러지고 그러니까 중풍이겠죠. 설상가상 엄마는 어른들과 상의 한마디도 없이 오빠 공부를 위해서 서울로 떠났다고 합니다. 혼자 된 맏며느리가 아들 공부를 핑계로 시부모 모시는 걸 포기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이 일로 노인들은 심적인 타격이 무척 컸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양반이라고 여기고 살았던 집안의 망신이었다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노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완서 엄마는 자식을 어떻게 하든지 서울에서 길러야 되겠다는 것은 아무도 못 말릴 숨은 신앙 같은 거였다고 했습니다. 그건 억울하게 죽은 남편, 그러니까 맹장염을 앓자 한약이나 무당구스로 고치려다가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순전히 무지 탓이라고 생각한 엄마는 자식들만은 똑바로 눈을 뜨게 해야 된다는 신념을 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박완서 엄마는 똑같은 말을 해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을 엄마가 할 때면 다른 사람의 말보다 말에 뼈가 들어 있었다고 하죠. 선무당 때문에 남편을 잃었으니까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집안에 아이라고는 박완서 하나뿐이고 할아버지는 동풍으로 쓰러져 있고 엄마는 오빠 공부 때문에 서울로 가고 완전 자유로워진 어린 완서는 동무들과 들로 산으로 신나게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엄마가 와서는 어린 완서의 종종머리, 그러니까 머리를 길게 따서 리본을 맨 그 머리를 잘라서 깡총하게 단발머리로 만들고 완서마저 서울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엄마는 이렇게 어른들의 노여움을 살지만 했지만 맏며느리에다 손 귀한 집 장손의 엄마이기도 했고 맨손으로 눈 감으면 코 베어 간다는 서울의 집안 최초로 말뚝을 박은 담대한 여자이기도 했답니다. 엄마는 우리가 가난하니까 문 밖에서 살아도 학교만은 문 안에 좋은 학교로 보내야 한다고 문 안에 살고 있던 친척 집에다 주소를 옮기고 완서를 그 좋은 초등학교에 보냈다고 하네요. 아이들이란 원래 같은 동네끼리 동무도 하면서 같이 등하교하는 법인데 완서 엄마는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인왕산을 넘어 현저동, 지금의 서대문구입니다. 집까지 늘상 동무 없이 혼자 다녔다고 합니다. 방학 때마다 시골로 고향 내려가는 일은 가족들의 잔칫날 같았다고 하네요. 현저동에 쓰러져가는 초가집 문간방에 새들어 살던 완서 엄마는 삭 바느질로 오빠를 상업학교에 졸업시키고 총독부에 취직을 하자 집살 궁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기와집이 150원이었는데 그때도 신용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어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었다고 하네요. 집값 150원 중 70원은 대출을 받고 80원을 주고 집을 사고 방 한 칸을 세를 놓아서 이자를 냈다고 합니다. 총독부에 다니던 오빠는 얼마 가지 않아서 사표를 내고 철공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총독부보다 월급이 3배 가까이나 많아서 형편이 좀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박완서는 중학교 때 친구를 사귀면서 같이 도서관 다니면서 그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대소설가의 떡잎이 왕성하게 자라나는 시기가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숙명 여고를 가게 됐고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오빠가 결혼을 했는데 폐결핵을 앓는 처녀였다고 했습니다. 물론 엄마는 뒤늦게 알았지만 결혼 3년도 안 돼 올케는 이 세상을 떠났고 방황하던 오빠는 좌익사상에 심취하게 됩니다. 그때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일제의 수탈은 극에 달하고 공출로 먹을 것도 귀하게 됐고 오빠는 이제 다시 새로운 여자를 만나 결혼하고 중학교 선생을 하면서 아이를 낳고 오빠 부부, 조카, 엄마 이렇게 같이 서울 생활이 계속됩니다. 박완서 엄마가 서울에 왔을 때 그때 진작에 셋째 숙부 내외가 서울에서 자리를 잡고 장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해서 아이가 없는 숙부네가 조카들을 친자식처럼 같이 보살폈다고 합니다. 박완서는 서울대 물리대를 입학했고요. 그러다가 6.25가 터졌고 인민군이 내려와서 상점이라 길가에 있던 숙부네 집에서 인민군들을 먹이고 재워야 했답니다. 이후로 서울 수복이 되면서 숙부는 부역했다는 이유로 처형을 당하고 오빠는 의형군으로 끌려갔습니다. 다시 중공군이 밀려와서 서울이 위험해지자 다른 사람들은 모두 피난을 떠나는데 오빠가 돌아오지 않은 완선의 집은 떠날 수가 없었답니다. 엄마는 대문 앞을 떠나지 못했고 며칠을 기다렸는데 오빠가 돌아오기는 했는데 반은 실성한 사람이 돼서 돌아왔더랍니다. 그런 오빠와 엄마, 조카, 그 와중에 태어난 둘째 조카와 올케 박완서가 피난을 떠나는 걸로 소설은 마지막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그 산이 정말로 거기에 있었을까 하는 새로운 책으로 이어진다고 적혀 있는데요. 다시 이 책을 읽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토리만 연결해 왔습니다. 스토리는 정말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이 책은 반드시 읽어봐야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이라는 맨살을 생생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데올로기도 사람이 만든 건데 얼마나 극악 무도했는지,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다 같이 죽고 죽였는지 아픈 역사가 한 가족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완서 엄마를 보면 대작가는 괜히 생겨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궁핍하던 시절 엄마는 삭바느질을 하면서 무궁무진한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하는데요. 할멈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부터 시작해서 단방기장수 이야기, 콩쥐팥쥐 이야기, 장화홍련전 등 엄마는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하는 재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박씨 부인전, 사시 남전기, 군몽, 수호지, 삼국지 등 어린 완서에게 맞도록 꾸며서 이야기하는 특별한 재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